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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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코로나 경보를 1단계로 낮췄다고 하는군요. 다행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거리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한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겠죠. 예방수칙, 특히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는 그냥 수업 진행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은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암호화폐학개론 제5장 암호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개론 제5장 암호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지난 시간대 얘기하면서 저도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레포트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블록체인은요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해킹? 네, 해킹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인데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은요 제3자가 없는 거래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네? 제3자가 없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과제물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 중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 사례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요 개념 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이제 그 사례 중에서 대출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대출을 블록체인으로 대출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블록체인으로 대출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출해주는 여러분들의 돈이 한 100만원이 있어. 그러면 다른 뭐 은행에다 그걸 갖다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의자 한 5%, 10%, 15% 해가지고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게 누구라는 거예요? 요게 앱이라는 거죠. 앱, 스마트폰 앱, 퍼스널 컴퓨터에 있는 앱이죠. 앱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대출업체 여러분이 돈이 100만원이 있어. 그럼 100만원을 김하나라는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거야. 5%로. 뭘 보고? 그 사람의 대출 장부를 보고 이 사람이 김아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얼마를 대출해 줬는데 중간에 이자를 한 번 안 냈고 이자를 2번 안 냈고 그런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얼마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6%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출 이자를 결정해서 이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친구가 계속 돈을 안 갚는 상습범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자 최대 이자 뭐 36%인가요? 29%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최고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약간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꼭 끼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들이 정립이 안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때는 제3자가 없구나, 제3자가 없구나, 요거 생각을 갖다가 늘 하셔야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제물도 작성을 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성을 잘한 친구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김현승, 김현진, 박은호, 박재우, 배상준, 이진우, 이호섭, 이희망, 정준영, 정현문, 한동규, 한재필, 황재현 레포트를 깔끔하게 제출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활용 리뷰. 원래 블록체인 활용 한장 리뷰는 그 전에 있던 그 제3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과제물로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리뷰를 조금 다른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돈 스텝스콧이라고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죠. 근데 이분이 19세기에는 자동차의 혁명이었고 20세기는 인터넷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기술, 20세기는 인터넷을 통한 확장이고 21세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기술의 모든 걸 정리하는데 여기에 키워드는 뭐다? 신뢰다. 신뢰. 기술 확장, 신뢰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 하시는 얘기는 고속 승진 가도를 버리고 창업가가 되라. 돈 탭스콧.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블록체인 노마드. 공무원이 될 것이냐 창업가가 될 것이냐 고민이 많죠. 정해진 삶만 살고 싶으면 공무원이 되면 되는 거고 멋진 삶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노마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세기 창의력의 세상입니다. 암기력은 기계들이 다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보다는 여기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종류, 서론. 자, 먼저 암호화폐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건요, 암호화폐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암호화폐하고 가상화폐는 기술부터 틀리고 파급 효과도 틀리고 이걸 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초등학생이 축구화를 처음 신은 초등학생하고 손흥민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암호화폐는 손흥민, 가상화폐는 초등학생, 첫 축구부에 가입한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화폐는 이렇게 나뉘죠. 화폐가 있으면 디지털 화폐가 있고
아날로그 화폐가 있는데, 아날로그 화폐, 우리 뭐 동전 지폐, 이 법정 화폐를 아날로그 화폐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화폐는 이렇게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하고 나뉩니다. 신용카드가 이제 디지털 화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용카드는 화폐는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약속한 날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건 채권 채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화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는 굉장히 다른데, 그러면은 가상화폐는 뭘 가상화폐라고 하느냐?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공적인 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반드시 법령에 의한 화폐, 법령에 의한 화폐도 속하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서 지급수단으로 수령되어 전자적으로 양도 또는 저장 또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를 가상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해서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구글페이, 아프리카 방송의 별풍선, 게임머니, 쿠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가상화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뭐냐? 암호화폐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돼야 돼요. 암호화되어 분산 저장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부를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며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의 P2P 방식, 블록체인이죠. 네트워크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 분산 저장되는 거래 장부로 공적 데이터베이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의 교환, 재화 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돼서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에 수급에 따라 사용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정의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지 가상화폐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암호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지금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코인마켓캡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코인마켓캡 쳐도 되고, 이렇게 코인마켓.com 이렇게 치시면요, 지금 상장된 암호화폐들이 쫙 나타납니다. 2020년 10월 14일 현재 7,408개의 암호화폐가 지금 거래소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코인마켓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암호화폐가 총 몇 개가 있고 이 전체에 대한 시가총액이 얼마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고 얘기하죠. 지배력이 58.4%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1비트코인당 현재 가격이 얼마고 24시간 동안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고 실제 볼륨이 얼마나 된다, 거래되는 볼륨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볼까요 한번? 여기가 바로 이제 코인 마켓 캡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각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암호화폐 개수, 그 다음에 지금 지배력, 비트코인 지배력, 시가총액, 지금 사용량, 가격, 현재 가격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마켓 캡에 가면은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장된 거래소에 등록된 코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삼성증권이든 신한증권이든 대신증권이든 키움증권이든 삼성전자의 가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거래소마다 자기가 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화폐 보유량,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느냐, 거래소별로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한 2017년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30% 이상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비트코인이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3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이다 그러면 1300만원.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줘. 10분이면 보낼 수 있죠. 그럼 그걸 한국에서 팔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그래가지고 재정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그래서 지역 간, 국가 간 상품의 가격 차이 있죠. 그 가격 차이를 가지고 거래 수익을 내는 걸 재정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가격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왜 지속되지 않아요? 재정 거래, 아비트레이지 트레이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재정 거래, 아비트라지 트레이딩. 옛날에 이걸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격이 결정되어 있죠. 이 가격은 어디 가격일까요? 어느 거래소 가격일까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가격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는 내용이 이겁니다. 시가총액은 암호화폐의 상대적인 규모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시가총액 곱하기 유통되는 공급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 산출 방법은 각
거래소의 가격의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값을 코인 마켓 캡의 금액으로 정하는 겁니다. 김프 아시죠? 김프. 그래서 2017년 말 그때 막 한국에서 30% 이상 암호화폐 가격이 업됐을 때, 그때는 한국 거래소 있죠. 그때 빗썸이라든가 뭐 코인원이라든가 코빗이라든가 이런 한국에 있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그 한국 거래소는 너무 높아가지고 뺀 적도 있어요. 이 코인마켓 캡에 등록되는 가격 평균 있죠. 가중 평균 요 값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의 공급량이라고 있는데, 공급량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 공급량이 있고 총 공급량이 있고 최대 공급량이 있는데, 유통 공급량은 암호화폐가 거래소와 일반 대중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수를 유통 공급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 공급량은 현재 존재하는 코인의 총 개수, 파기된 것을 제외한 거. 자, 최대 공급량은 암호화폐 생애 주기 동안 존재할 코인의 수.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 1800인가 채굴이 됐고 2100만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2100만이 되는 게 최대 공급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통 공급량, 총 공급량, 최대 공급량.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암호화폐를 개발을 했어. 개발했으면은 그게 나 혼자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코인 마켓 캡에 등재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408개 있죠. 7408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총 개수니까, 내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다고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거를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이 됐을 때 실제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 마켓 캡에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요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크립토 커런시인 경우만 가능해요. 크립토 커런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 암호의 해시를 써가지고 만든 것만 가능해요.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거래 가격과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량을 제공하는 API 뭔지 알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컴퓨터 서버들 간에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걸 API라고 얘기하는데, API를 갖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 1개 이상 상장이 돼야 됩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됐다 그러면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있어야 돼. 등록을 했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을 정할 수 있는 유통 공급량,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 공급량, 실제 실제 돌아가고 있는 공급량 수치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돼야지만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코인이란 말이 있고 토큰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뭐냐? 코인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코인이라 그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퀀텀, 스팀, 낸 같은 거 이런 거.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 맨 처음에 암호화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노드. 근데 내가 처음 만들었어. 근데 노드가 어디 있어? 없겠죠. 그럴 때는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있죠.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예요. 이더리움 노드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를 발행하는데, 그런 거를 토큰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혼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다 그럼 이더리움 코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직 내가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지, 네트워크가 아직 구현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럴 때는 토큰이라고 얘기한다. 코인도 코인마켓캡에 등록할 수 있고, 토큰도 코인마켓캡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이 부합하면은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은 실제 코인마켓캡에서 그렇군요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등록을 해줘요. 여러분이 내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일단 어디다 올려야 돼요? 거래소에 올려야 되겠죠. 거래소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신청서 들어볼까요? 신청서. 자, 신규 상장이냐 거래소 추가냐 이런 거 있죠. 그대로 해가지고 쭉 하면은 여기다가 이 내용들을 쭉 작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내주면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코인마켓캡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돼야지만 실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암호화폐 등록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